자, 7월달 강의가 문제풀이반 강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목요일이 기출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그 교과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좀 말씀을 약간 드리고 일단은 바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떠 있을 텐데 지금부터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페이지에, 자, 윤리학 기본 원리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얼마나 앞서갔는지가 아마 보일 텐데, 이게 이제 제가 이지스 교재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제 2013년, 이럴 때 제가 강의를 했던 원고 파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지금 이론을 통한 답안 재구성돼 있죠. 이게 과거에 제가 출판을 안 한 이지스 교재 부분에 지금 앞부분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급하게 낸다고 이 부분을 못 잡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거는 맞는데 어떤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 테니까 옆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쓰셔서 페이지 쪽으로 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보면, 자, 가는 어느 서양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내용 중 한 가지에 근거하여, 이 사상가가 보기에 갑에게 조언할 말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가지에 근거하여. 자,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윤리 사상가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밑줄 친 내용 중 한 가지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면, 먼저 이론이 돼 있어야 된다. 자, 자연적 성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객관식하고 다른 점은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안 돼 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자연적 성량에 대한 비교적 좋은 언어들이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적용해서 좋은 답안들을 바로 써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2014년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 우주의 모든 공동체가 신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신의 마음은 단지 시간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이므로 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 자, 영원법이 나왔죠, 그죠? 지금. 자, 이 영원법을 쓰는 이 학자가 두 학자가 있죠, 그죠? 자, 이 영원법을 자연법하고 동등하게 쓰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동등하게 쓰는 학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어거스틴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영원법하고 자연법 자체를 동등하게 쓰면서도 약간 구분하는 부분이 어떠냐면 이 영원한 법 중에서 인간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해서 영원법과 자연법을 나누어 놓는 학자가 있어요. 자, 이 학자가 바로 아퀴나스죠. 그죠? 그래서 신은 이런 형태의 영원법을 토대로 해서 이 세계를 뭐 했다? 자,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법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물과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여기서 줬듯이 뭘 줬다? 자, 인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은 뭐냐면 다름 아닌, 자, 이성 또는 이성 법칙이에요, 사실은. 자, 이성 법칙. 그러니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자연법적 이성을 따르려는 성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연적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요것을 자연적 성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 자연적 성량이란 말은 원래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자연적 성량을 만약에 휴미라는 학자가 썼을 때는 쾌락을 추구하는 성량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키나스가 썼을 때는 뭐냐면 이 자연적 성량을 바로 이성적 성량으로 바로 쓴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동시에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자, 선하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선하게 되는 부분. 또 이걸 이렇게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자,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아키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신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부분에서 지적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을 자연법이라 부른다라고 해서 요 부분을 지금 자연법과 영원법 자체를 약간 분리시켜 놨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아키나스라고 파악을 해야 되고, 인간은 영원한 법을 반영하는 자연적 성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중 한 가지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갑 보면 나는 모든 지식을 거부하고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 무지예요. 그럼 이건 지금 뭐가 없다 지금? 알지 못한다. 지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건 뭐가 없다 지금? 이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조언할 말은 뭐냐면, 인간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형태의, 그죠? 영혼법 중에서 자연법이 있고, 이 자연법은 이성의 법칙인데, 이 이성의 법칙 자체를 따르려는 자연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안 되겠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로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자, 상권 교재 있죠, 그죠? 뭐 예전 거든지 올해 나온 거든지가 일단 안 바꾼 거니까. 자, 상권 교재 15페이지로 갑니다. 자, 1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1번을 보면 이성의 기초에 인간과 사회의 본성을 바라봄으로써 발견 가능한 영구적인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성이라는 단어가 일단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도덕법인데 사실상 이 자연법하고 같죠. 그죠? 자연법은 하나 이성 법칙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자연법에 관련되는 데피니션이 일단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을 보면 도덕법칙은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합리론적이고 주지주의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또 이성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간 본성은 이성을 따르려는 성향이죠, 그죠?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고 모든 존재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본 거죠, 그죠? 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다음에 자연법 규범의 질서는 자연적 경향성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자연적 경향성의 질서는 어떤 거다? 이성을 따른다. 이성을 따르려는 경향성의 질서, 이런 경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본성에 뭐다? 위배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가의 형태의 소크라테스에 관련되는 그 부분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러면 분명히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편적 알미 들어가야 되겠죠. 키워드에. 그죠? 근데 이제 아키나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신, 인간 본성, 그죠? 그 다음에 이성, 그죠? 요런 걸 따르려는 자, 자연 법칙. 이런 부분으로 이 문제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페이지 옆에다 자 107페이지로 갑니다. 자, 107페이지로 가면 자, 거기서 보면 그 6-2를 보십시오. 6-2.
자, 이를 보면 자연법,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영원한 법의 일부분이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섭리이다. 자, B.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칙으로 인간은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보다 앞부분에 놓여져 있는 어떤 키워드하고 더하면 아주 이 답안에 더 중요한 답안이 일단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충분히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아퀴나스고, 아퀴나스의 영원법과 자연법, 그죠? 이 문제 하나를 원자적으로 다 분해했을 때 이 문제 하나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004년 문제. 자, 2004년. 자, 기출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으로 가는데, 이 시기 나온 문제들은 그 조금 엄밀하지 않아요. 답안이 조금 넓게 매기면 많은 답안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커트라인은 굉장히 낮았어요. 80 만점에 30 한 8, 9에서 40 한 6, 7 정도 잡혔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평가 기준은 그 컷이 잡힌다는 건 뭐냐면 복수의 답안을 많이 인정해 줬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시기에도 평가 기준 자체를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자, 지금 이 시기에 나온 문제의 형식을 보면 어때요? 줄이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서의 언어에 제한된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명확한 형태의 언어를 얼마나 잘 써내는가, 써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로 결정이 된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엄밀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답을 여러 가지 맥에도 답이 될 수 있지만 답을 찾아낼 수는 있다. 자, 박창호 교수님께서 내신 겁니다, 이게. 자, 다음 학생들의 대화를 읽고 을과 병을 대표하는 윤리서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갑. 나는 도대체 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사회를 보면 도덕적인 사람보다 부도덕한 사람들이 더 많고 더 활개치며 사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내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결국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다. 자, 올해 시험에도 잘 느끼고 잘 찾아내야 되는데 결국은 보상. 자, 보상이 중요해. 결국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도덕적 행위의 대가는 언젠가 받게 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뭐다? 뭐를 강조한다, 지금?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자, 보상과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결국은. 자, 윤리설입니다. 이 무슨 윤리설입니까? 자, 결과론적 윤리설 또는 결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답을 지금 특징을 쓰라고 그랬는데 한 줄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결과주의 정의죠. 행위의 옳고 그름은 뭐에 의해서 바로 결정된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 쓰라고 그랬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어의 조건과 수로의 처리입니다. 주어의 조건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지금 특징을 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결국 특성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이 뭐다? 의해 결정된다는 또는 되는 뭘 갖는다? 이렇게. 자, 수로 처리를 지금 주어 부분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옆에다가 자, 결과주의는 교재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이 결과주의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가능한 한 다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밑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에 나와 있는 기호는 제가 2013년도에
그때 인터넷 강의를 끊고 책을 바깥으로 안 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이미 기출을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출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지금 5년이 흘렀는데 5년의 결과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나가는지 사실. 그리고 올해 기출이고 뭐 다 따라와 봐야 그 결과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작년이 최정점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해마다 기출이 조금씩 나왔어요. 이 이후에도. 내가 뭐 중요한 강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강의와 더불어서 핵심적인 거는 토요일 강의에서도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다시 지문으로 보면 내 생각은 달라. 그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될 어떤 도덕 규범이 있기 때문이야. 그걸 지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세상에는 어겨서는 안 될 도덕 규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덕 규범. 자, 요거는 지금 도덕 법칙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칙론적 윤리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윤리설에 칸트를 집어넣으면 의무론적 윤리설이 될 수 있는데, 이 의무론적 윤리설이 될 때는 조건이 칸트여야만 해야 돼요. 사실 왜? 칸트의 의무는 도덕법칙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도덕법칙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욕구가 계속 괴롭히는데 그 욕구 자체를 일단 이렇게 저항해서 실천하는 개념이 칸트의 의무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법칙론적 윤리설, 의무론도 된다. 근데 의무론은 칸트와 관련 맺었을 때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자, 행위는 어때요, 지금? 자, 결과보다는 행위의 의지 또는 동기. 자, 동기에 의해서 뭐 된다? 자, 결정된다. 또는 동기를 주목하는 뭐를 갖는다? 특성을 가진다. 앞부분은 행위 옳고 그름은 이렇게 오죠. 이 정의들이 지금 어디 정의냐면 선생님들 김태일 윤리학 정의예요. 근데 박창호 교수님은 김태일 교수님의 서울대 철학과에 계실 때 그때 석사 지도 교수였어요. 사실은 이 언어가 우리가 지금 이 전체 기출을 보면 언어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가도 이 언어의 변화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제 텍스트가 얼마나 선생님들이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하고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가급적이면 출제 텍스트에 근접하는 형태의 키워드들을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올해도 무진장 풀려갈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00명을 뽑아도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언어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제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언어를 일단 잡아서 나가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시 그 지문을 보면 을에서 핵심적인 어떤 단어나 구는 뭐다 지금. 자, 결국은 보상. 그죠? 그 다음에 대가. 자, 이거죠. 밑에는 뭐다 지금. 자, 도덕규범이죠. 어겨서는 안 될 도덕규범이 자, 뭐 하다? 있다라는 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데는 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6페이지와 17페이지 정도. 자, 그다음에 자, 2004년 기출을 보시면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며 살아 계시는 동안 잘 복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B. 어떤 지역의 섬주민들은 부모가 중년에 이르면 자신들의 부모를 죽이고자 한다. 이들은 이 관행을 악의적인 살인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교적 건강할 때 죽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 사람마다 다르죠. 자, 핵심 키워드는 지금 어떤 겁니까? 여기서 관행이라는 키워드예요. 관행.
자, 상대주의 일반에서 자, 여러 형태의 상대주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대주의를 보면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례적 주의가 있어요, 사실. 자,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는 거대로 도덕 기준이 결정된다. 주관이에요. 자기가 보는. 그러므로 각자 보는 게 다 다르다. 주관이 다르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 기준은 없다라고 해서 상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이고, 자, 관례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관행 이런 말이 되죠. 그죠? 요거는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겁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다. 자, 그래서 B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건 바로 문화상대주의에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고요. 자, C. 수년 전 어느 유명한 외국 여배우는 한국에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음식 문화란 각 나라 문화권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기 나라 문화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권의 생활 양식을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문화권. 자, 고유한 생활 양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A와 B로부터 도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할 경우 이 주장에서 문제되는 점 혹은 오류를 70자 이내로 쓰시오라고 돼 있죠. 한 줄에 한 35자 정도 잡은 거예요. 요 때는. 그래서 요 이내로 쓰시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적용을 해보면 4줄이죠. 그럼 이때의 2줄이 지금도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의 2줄에서 얼마나 풀어지는 언어보다는 정확한 언어를 요구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쓸 때 2줄 정도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가 들어가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A와 B로부터, 그럼 이제 결국 A, B가 어떻게 보면 같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관례적 상대주의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교재 페이지 20페이지 부분으로 자, 가보게 되면, 자, 거기서 보면 관례적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난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1번 같은 경우 근본 규범의 절대성과 파생 규범의 상대성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죠? 이건 뭐냐면 근본 규범의 절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정직이라든지 또는 여기는 조금 특이한 어떻게 보면 부모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살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비교적 건강할 때 죽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이익적인 부분 말고 어떤 사람 자체를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문화권에서 그걸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죠? 뭐 또는 뭐 진실을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사회에도 항상 뭐 스캔들이 이렇게 약간 터지고 뭐 미투가 터지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시대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뭔가 그게 부정의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져 나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근본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파생 규범만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규범의 절대성과 파생 규범의 상대성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답안은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주는 게 채점 확률이 높습니다. 근본 규범의 절대성과 파생 규범의 상대성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용이 나왔을 때 2번, 3번, 4번과 관련해서 난점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5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문화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 자, 네모에 보면.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 이게 바로 위에서 본 근본 규범이에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문장을 늘려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형태 문제가 나오면 근본 규범의 절대성과 파생 규범의 상대성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해서 뭐 예를 들어 또는 즉 해서 5번을 바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화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뭐 좀 더 늘렸으면 달리 말하면 모든 윤리가 상대적이라면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해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관습, 윤리에 대해 그 잘잘못을 논할 수 없게 되어 이제 아래 사례는 빼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쓰는 겁니다. 사실은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한 1, 5 정도를 일단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실 8번을 뭐 쓰셔도 되고 9번, 10번을 쓰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문제가 이제 크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좀 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아, 구체적인 조건에서 물었을 때는 아, 이렇게 바로 대응하는 전략대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C는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예와 그에 대한 비판이다. 밑줄 친 부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다른 의견, 관습, 인종, 민족, 종교 등을 가진 사람에게 공정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함을 뜻하는 가장 가까운 덕목 하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덕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화상대주의 안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바로 뭐가 일단 나온다. 자, 관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문화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일단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덕목이 나오니까 바로 관용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쉽죠? 우리가 답을 알고. 근데 막상 문제,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만났을 때는 또 좀 어려울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일단 해 나가는 겁니다. 자, 2004년에 나왔고요. 쭉 안 나오다가, 2008년에도 다시 기출이 되었어요. 자, 이 이론을 보면요. 우리가 포임한 텍스트가 한참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그 근거를 출제할 때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언어들이 보이는 게 가와 같이 판단할 때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지 쓰고 나 진술의 의미를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한 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자, 서답형은요. 이 객관식하고 가장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묻기도 하지만은 결국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문항을 구성하는 형태예요. 물론 다 알면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서술형은 뭐냐면 꾸밈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꾸밈 없어요. 꾸밈 없다는 게 뭐냐면 그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를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좋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부분을 잘 내면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3교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거의 보면 그 기본서를 펼쳐놔가지고 축소한 형태로 문제 형식이 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강사나 또는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뭐 꼬운다든지 요약을 막 엉뚱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너무 많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론이 왜 튼튼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딱 보면 문제가 바로 딱 나왔다 이러면 오류가 무엇인지를 일단 써라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문화의 가치 체계에 대해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어떤 사회의 가치에 근거하여 자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죠? 이게 지금 명칭이 이제 뭐 상대주의 오류이다 이랬는데 이때 이제 매긴 걸 보면 문화적 오류라고 매겼다고 그래요. 문화적 오류. 사실. 그러면 이게 텍스트에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다?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쫓아가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확률을 높여가지고 잘 쓰는 것, 특히 올해는 더 그래요. 많이 뽑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면 절대로 다 모르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 다 아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한타 한타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굉장히 잘 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기억이나 연상에 의존해서 대부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거의 주종을 이룰 텐데, 나머지 부분의 사람들하고 일단 경쟁을 하려면은 30%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합이 이루어지겠죠. 거기서 분명히. 나머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원하는 그 숫자 대비해서 뽑는 숫자를 딱 생각해 보면은 뭐 일단 150%를 선발한다 하더라도 딱 나와 있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숫자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해 오류는 일단 문화적 오류라고 일단 채점을 했다고 이야기를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지 21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다음에 나 진술의 의미, 상대주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대주의 자체는 뭐다? 모든 게 상대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는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절대적 명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페이지, 자, 19페이지로 자, 가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자,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상대주의로 매겼는데, 우리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아, 자기 모순은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 또는 주관주의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주의자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을 했을 때 이미 그 주장 속에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절대성, 자, 줄 거 봐, 이어야 한다는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적이다라는 거죠. 자, 즉, 이 주장이 옳다면 이 주장을 부정하는 입장도 옳기 때문에 이 주장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의미를 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붙였으면 이제 첫째 줄하고 바로 둘째 줄. 그럼 수로의 처리는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자,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가지고 자, 오시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상대주의 전체의 난점 자체도 쓸 수 있지만 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짓말쟁이의 영리라는 부분이 잠깐 나오죠. 잠깐 나오죠. 그죠? 이 언어는 포임한 언어도 언어지만은 이 기업가 A의 언어는 바로 박창구 교수님의 우리들의 윤리학이나 과거에 보면 서울대 일정연수 자료 안에서 박창구 교수님의 논문 안에 나와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기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의 영리를 보면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은 참을 말하려고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 영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주의자는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게 바로 거짓말쟁이의 영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페이지에 보면 다음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가능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도덕의 구체적인 규범들은 다양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구속력을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규범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도덕 판단에 사용되는 기본 수로인 선과 악 역시 특정한 도덕 규범 체계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도덕 판단은 상대적인 타당성만 가질 뿐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지금 그 상대주의와 관련되는 이런 형태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 도덕의 구체적 규범은 뭐다? 자, 변화한다. 그 다음에 보편타당한 규범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목적론적 윤리설과 법칙론적 윤리설의 난점이 되죠. 지금 이 지문에 보면 그죠? 무조건적인 구속력을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규범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발견한다.
도덕 판단에 사용되는 기본 수로인 선과 악 역시 특정한 도덕 규범 체계에 의존하고 있고 결국 도덕 판단은 상대적인 타당성만 가질 뿐이다. 자,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자, 상대주의 일반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기억 빼놓고요. 니은, 디귿, 리을이 만약에 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그냥 봤는데 이 문제가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나 관리적 윤리적 상대주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문에서 상대주의 전체를 묻고 이 상대주의가 가진 난점을 만약에 세 가지를 자, 쓰시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니은, 디귿, 리을을 쓰시면 됩니다. 가장 그냥 정확한 A급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어요. 보편적인 규범과 1호부터 연영된 파생 규범을 자, 구분하지 못한다. 아까 교재에 뭐가 있었어요? 자, 근본 규범이란 말이 있었죠. 그죠? 그죠? 이 근본 규범이 바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바로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황금률과 같이 인류에게 공통된 규범의 존재를 자,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황금률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그때 그거는 사실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너 이거 하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안 하는 거야. 그럼 황금률이 위배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보면 선천적으로 보면 분명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정도나 성격적 특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싫어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계속 그러면.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자꾸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거라고 보는 거고 타고 태어난 선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인간 자체가 그런 형태의 황금률적인 그런 명제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니까 황금률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이 주장이 옳다면 이 주장을 부정하는 입장도 옳기 때문에 이 주장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자, 또 반복되죠? 바로 앞에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상대주의 일반의 난점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디귿하고 리을이에요. 자, 디귿은 뭐의 난점으로 쓰면 정확한 난점이 된다. 아까 봤잖아, 앞에. 그죠? 관례적 윤리적 상대주의 또는 문화 상대주의 난점으로 쓰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뭐다? 앞에 봤죠? 자,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 난점을 쓰면 어때요? 똑같은 형태 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객관식 기출 5년이 이게 사실상 굉장히 엄청난 거였고 저는 그 지평을 넘어서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요렇게 갔죠. 그죠? 이게 과거의 서답형 마지막이었어요. 범위가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1년부터 5년 사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서답형을 이렇게 넘어왔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11년 문제가 좀 특이했고 객관식이 이걸 보면서 그 이전에 벌려놨던 범위 자체가 여기서 안 빠져나갔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서답형을 다시 준비시킬 때는 어떻다?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걸 대비를 시켜서 지금 5년이 간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지평에서 올해 지금 나가는 게 또 다른 지평으로 제가 또 나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올해 남은 강의고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제가 올해 강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제가 밀고 나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 툴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시마노케 같은 경우에는 그 흉내를 못 내요. 사실 못 낼 수밖에 없고 사실 그걸 했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쭉 가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지
맞다라고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학원 논리는 또 다르죠, 그죠? 뭐 이걸 하니까 강사가 이걸 한다. 뭐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강사는 아니었고 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요. 왜 노량진은 원래 이런 거였는데 7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거에 의식을 안 하고 계속 사투를 벌리듯이 싸운 게 뭐냐면 가상의 출제위원들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도망을 많이 다녔죠, 제가. 이론에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15년 동안 적중을 못한 애가 딱 2회밖에 없어요. 2회. 그게 2006년하고 2011년 객관식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꾸로 말해서 아이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고 학원 논리를 처음부터 내면에서 따라갔더라면 적중률은 현저하게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사실상.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앞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항상 그랬지. 내가 서답병 처음 시작할 때 봐. 이 아이들 어떻게 잊을 거야? 2003년에 봐. 내가 유명해지지도 않았잖아. 3년 적중, 4년 적중, 5년 적중이야. 6년이 왕창 나온 거야. 미어 터져 나갈 정도로. 왕창 나온 거야. 이미. 버티다 안 되니까 온 거지. 6년에 내가 적중을 못했어요. 이 흐름을 한번 잘 보라고. 7년에 봤던 마지막 서답형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앞에 나온 거를 펴서 낸 거야 그냥. 여기서 딱 멈춘 거야 7년에. 7년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약간 펴서 낸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가만히 살펴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감을 좀 가질 필요성이 약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의 눈빛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선생님들하고 조금 과거의 선생님이 아니라 멋진 눈빛이 좀 사라졌어요. 아주 지적이고 아주 어떤 거를 영민하게 생각하는 눈빛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눈은 굉장히 살아있어. 근데 뭔가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한다든지 뭔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을 갖는다든지 그게 사라진 거야 사실. 이제 곰곰이 한번 잘 한번 하여튼 생각을 잘 하셔서 올해 하여튼 기회를 제가 볼 때는 안 놓쳤으면 하는 거예요. 자, 장수생 선생님들은요 뼈가 아프겠지만 저는 대바늘을 푹 꽂습니다. 왜? 올해도 똑같이 지금까지 습관 못 버리면 200명 뽑아도 또 떨어집니다. 올해. 그 습관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 공유하고 자료 따라가고 계속 엉뚱하게 해야 될 거 안 하고 계속 이상한 내가 볼 때는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해야 될 거 정리 잘하고 흔들리지 말고 잘 수행해서 그리고 지금 목요일 강의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킬 거예요. 공부를 제가 지금 첫 시간 약간 쉬기 전이라서 지금 50분만 되라 그럼 내가 다 쉰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쉬기 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나씩 해서 나가 보도록 합시다.